당연히 필수 문헌들이 있었겠죠. 우리 중세국어 때 문헌들을 볼게. 대표적인 중세국어 필수 문헌은 세종어지 훈민정음. 그냥 책 제목이 세종어지 훈민정음이래. 우리 제목 같은 경우는 한번 분석해볼까? 세종이라고 하는 것까지 끊어봐. 너네 세종 누군지 알고 있을걸? 누구야? 세종대왕이야. 세종대왕 지칭하는 거고, 책 제목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인데 무슨 뜻인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야.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끊어볼게. 어가 우리는 임금이란 뜻이었고, 제는 만들다 라는 뜻이야.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을 지칭하는 바른 소리였죠. 그러면 얘들아 이어서 얘기해봐. 세종어제 훈민정음. 건도야 무슨 말이겠어? 세종이 만든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란 얘기가 되겠죠. 빨간색으로 써놨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그 예시들을 담고 있는 문헌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다. 얘들아 중요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원리와 예시들을 함께 담고 있는 문헌이다. 필기할 거 있으면 했나 얘들아? 그 밑에 개념들 한번 봐볼게. 일단 이거 먼저 쓰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그 예시들을 담고 있는 문헌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책이다. 그 밑에 참고 한번 봐볼까? 세종 25년 음력 12월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닌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얘들아 28자. 처음으로 세종이 만들 때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었대.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하고 만들었다는 뜻이죠. 창제가.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이후 집현전 학자들이 이것의 원리를 설명하고, 얘들아 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한글이 비과학적이야 과학적이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용례를 덧붙인 해례. 얘들아 해례라고 하는 게 이 해자가 설명하다, 레자는 예시하다 얘야. 그러니까 해례라고 하는 것은 예시하면서 설명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원리를 설명하고 용례를 덧붙인 해례를 지금 그게 예시로 보여주고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끝에 세종 28년 음력 9월 상순에 세종대왕이 반포하였다라는 거. 내려가서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 즉 문자를 이르는 말인 동시에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지칭하는 말도 되겠지만 책의 이름이기도 하구나 라는 거.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위하여 만든 학문으로 된 원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훈민정음 창제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과 예의를 부문을 한글로 풀이, 즉 언해에서 편찬한 것이 훈민정음 언해본으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우리 영어 원본을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된 원본 훈민정음 해례본이래. 그러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는 너네 이해하기 쉽게 옆에 써줄게.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는 영어서적이라고 얘들아 예시로 쳐보자. 영어서적. 한문으로 된 원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과 예의를 부분으로 한글로 풀이. 얘들아 그러면 한글로 풀이한 것이 언해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결국 한글로 풀이한 것이 훈민정음 언해본이래. 그럼 여기다가 밑에 써볼까? 훈민정음 언해본 같은 경우는 영어 서적이 아니라 이 영어 서적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구나 라고 예시 들 수 있겠죠?
옆에 괄호 쳐놓은 것들은 예시야 얘들아.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 초판본,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한 것을 다시 세종대왕이 혹은 다른 작가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사상을 담아서 재편찬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한다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러면 예시로 들면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이 한글 번역본을 다시 편찬한 것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예시 들 수 있죠. 요 세 가지의 훈민정음 해례본, 언해본,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 가지 관계 다 이해돼? 얘가 훈민정음 해례본이 애초에 한문으로 됐다 그랬잖아. 이걸 한글로 번역한 것, 즉 언해한 것이 훈민정음 언해본이고, 이 훈민정음 언해본을 세종이 다시 만든 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다.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세종 사후의 월인석보 1459년에 실렸다. 밑에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 성격 구성 특징 주제 정리 한번 해볼게. 이 부분은 학교 시험에서도 얘들아 꼭 나오는 문제야. 꼭 기억해주고. 훈민정음,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성격은 되게 설명적이야. 왜? 한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는 책이잖아. 설명적이고 교시적이다. 이 교가 가르칠 교죠. 구성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놔.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모두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종대왕이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자주정신을 가지고 있었대. 이 자주정신이 뭐냐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언어생활 차이를 인식했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 말과 중국의 말을 얘들아 봐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언어가 없었잖아. 근데 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단지 표기하는 수단이 없었던 거야. 그럼 뭘로 했을까? 우리 배웠었을 것 같은데 향 신라시대 때 썼던 향찰로 표기했단 말이야. 기억나? 봐봐 얘들아,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 똑같아.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단지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 표기 수단이 없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는 글자를 글로 쓰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 한글이 없었다고. 그럼 뭘로 썼냐면 우에 해당되는 중국어 가지고 오고요, 리에 해당되는 중국어 가지고 와서 썼다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언어생활 차이를 인식해서, 즉 자주정신을 통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라는 거. 두 번째, 애민정신이 뭐야 얘들아? 이 애가? 그 다음에 민은? 백성이죠. 애민이라고 하는 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다. 창조정신도 마찬가지죠. 문자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겨 새로운 문자를 창조했다. 실용정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히 쓰도록 하였다라는 거. 그치? 우리 한문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만 썼었죠? 근데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해서 실용정신까지 포함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라는 거. 특징 볼게. 간결한 어조로 한글 창제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한글 창제 당시, 즉 15세기의 국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제를 보면은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취지가 되겠죠. 얘들아 뒤에 한 장 넘겨봐 볼래 너네? 뭐가 보여? 자주정신? 나라. 나랏, 말싸미, 균기계, 다라 이런 거 보이지? 얘들아 이거 지금 위에 써져 있는 것들은 실제 세종대왕이 우리 옛날에 얘들아 책 어떻게 만들었어? 쓸데가 없네.
뭐 종이로 만들었겠죠. 나무로도 만들고 목판본도 있었고 판서도 있었고 뭐 이렇게 세로로 썼던 거는 알죠?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고 위에서 아래로 썼었다. 근데 우리 요렇게만 있으면 너네 요거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 못할걸? 내가 쉬는 시간에 다음 시간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너네가 공부하기 편하도록 그 낱말들을 가지고 와서 위에 써놓은 게 그때 당시의 본문이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칸 내려오면은 분석본이고요. 그 밑에 한 칸 더 내려오면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현대어다라는 거. 다 외워야 돼, 얘들아. 얘는 이건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 얘들아. 모든 것이 다 무조건 나와. 많이 길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면 많이 길지 않아, 얘들아. 할 수 있어. 우리 이거 할 거야, 오늘. 다시 32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헌이 시작돼, 얘들아. 같이 봐볼게. 보기 전에 우리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특징 한번 보면은 그 밑에 동그라미 하나 있을걸?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사용했대. 우리 이거 지지난주에 배웠을걸? 뭐야?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가? 한자음에 가깝게. 가깝게? 응, 봐봐, 얘들아. 옆에 같이 밑줄 치면서 읽어보자.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가 뭐냐면 세종 당시에 한자음을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한 이상적 한자음이다. 성종 이후에 현실적인 자음으로 사라졌다.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두 가지야.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고요. 얘네들을 쓰면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훈민정음, 우리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이잖아. 여기 여린이어 쓴 이유가 뭐야, 얘들아? 뭘 하기 위해서?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하기 위해서. 듀깃 같은 경우도 중국이란 뜻이야. 중을 지금 듀이라고 썼죠? 국을 귀기라고 썼죠? 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체가 이 한자음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중으로 발음되지만 중국에선 듀으로 발음된다고. 두 번째,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했다. 우리 이거 삼성체계라고 지난주에 배웠었어. 받침이 없는 글자에는 무조건 종성까지 표기를 해야 된대잖아. 근데 종성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종성에 음가가 없는 형식 종성 이응을 받쳐 적었다. 생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세종이란 뜻이거든. 얘들아, 우리 지금 세에서 종성 있어 없어? 여기? 써요. 없지? 근데 이 이응은 뭐야? 왜 쓴 거야? 맞추려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형식 종성 이응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엉쟁도 마찬가지야. 어제라는 뜻인데 밑에 종성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맞춰주기 위한 이응이다. 문자 같은 경우도 문자 요 이응이 형식 종성 이응이다. 윙하야 같은 경우도 위하여라는 뜻인데 이때도 형식 종성 이응을 써줬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성조를 사용했다. 얘들아, 성조 같은 경우는 글자의 왼쪽에 써야 되죠?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다. 꼭 기억해야 돼, 얘들아.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거다. 오답선지를 어떤 게 많이 나와, 얘들아? 성조는 소리의 세기를 표현한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 세기가 아니라 높낮이를 표시한다. 그리고 얘들아, 생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세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왕이 뭐 했기 때문에?
왕이 죽은 후에 우리가 뭐 단종, 세종, 영종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아, 세종이라고 써져 있는 것 자체가 훈민정음 언에 보니 세종 사후,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기록된 것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들어가 볼게. 생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어에서 세종대왕께서 라는 뜻이야. 엉쟁은 우리가 위에서도 얘기했었어. 어제 같은 경우는 임금이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위에서 우리 정리했었지? 그치? 그래서 엉쟁 같은 경우는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엉쟁 같은 경우 동그라미 쳐놓고 얘네 둘 다 형식, 종성, 이응이다. 필기해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 어린이읍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우리 무슨 표기? 형식. 얘들아 여기 봐봐.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시로. 무슨 표기?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 그냥 나는 동국정음식으로만 적을게. 한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려고 정음이 아니라 정흠이라고 썼다고. 얘들아 이거 내가 지금 필기한 거 다 써놔야 돼. 넘어가 볼게.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죠.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나락부터 봐볼게 얘들아. 얘는 먼저 지우고. 나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나라 여기 형식종성 희응의 형식종성이래. 이게 뭐라고 했었지? 히읗 종성 체험 플러스 얘는 관형격 조사 의가 되는 거야. 얘들아 나락 같은 경우는 나라 플러스 시옷으로 이루어져서 나락으로 썼다고. 얘 같은 경우를 지금 뜯어서 분석한 게 밑에가 되겠죠? 그리고 현대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라고 해석을 해준다. 봐봐 얘들아. 나라 같은 경우는 감정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없는 명사. 우리 무슨 명사라고 했었지 그것을? 무정명사 써놔 얘들아. 나라 같은 경우는 무정명사다. 시옷은 우리가 관형격 조사라고 했었죠? 얘들아 관형격 조사 3가지 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난 옆에다가 써놓을게. 관형격 조사. 너네도 옆에 써놔. 얘들아 관형격 조사 3가지 있었는데 뭐랑 비슷했었지 우리? 의. 봐봐 얘들아. 요렇게 쓰는 의는 언제 써? 일단 양성모음이야 음성모음이야? 양성모음이죠? 얘들아 모르겠으면 앞에 컨닝해봐. 좀 좋아요. 두 번째 의 같은 경우는 음성모음이겠죠? 얘들아 이거 처음 들으면 안 돼. 우리 2주 전에 했었어. 내가 앞으로 가볼게 얘들아.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 중요하고 외우라고. 관형격 조사 여기 있었죠? 보여 얘들아? 뭐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320페이지야? 여기 보면은 관형격 조사는 즉 체언을 꾸미는데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첫 번째 의 같은 경우는 일단 음성 모음이어야 된다. 두 번째 의 같은 경우는 아래아가 쓰였기 때문에 양성 모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2개의 형태는 감정이 있는 명사, 즉 사람, 동물까지를 우리가 유정명사라고 하기 때문에 유정명사이고 음성 모음이면은 첫 번째 의, 유정명사이고 양성 모음이면은 두 번째 의가 된다. 세 번째 시옷 같은 경우에는 무정명사를 대표적으로 쓰긴 하지만
만약에 유정명사인데 높임의 대상이다, 즉 왕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시옷을 썼었다. 기억나죠? 그럼 얘들아,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중에 뭘 써야 된다는 거야? 나라는 감정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정명사로 써야 되잖아. 뭘 써야 된다고? 시옷으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왜 여기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오는지 이해돼? 얘들아, 옆에 하나 써놔, 너네. 요거 같이 이어서 써놔. 시옷 같은 경우에는 무정명사이지만 높임의 대상도 쓸 수 있다는 거. 쓰면서 외워, 얘들아. 요 의 같은 경우는 유정명사여야 된다. 어떤 학교 시험에서 어떤 문제 나오냐면은 우리나라 의라고 줘. 현대어를 줘. 대신에 관형격 조사, 나라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뭘 써야 되냐를 조건으로 찾으라는 문제 많이 나와. 그래서 요거 꼭 외워두라고 한 번 더 써준 거야. 나라, 의까지야. 보면은 나라 같은 경우는 무정명사다. 밑에 시옷 같은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뭐뭐의로 해석을 하고요. 요 세 가지 있지? 요거 밑에까지 써놔, 얘들아. 방금 옆에 썼던 거 한 번 더 써놔. 왜? 이거 이제는 진짜 기억해야 돼. 의 같은 경우는 유정명사, 시옷은 무정명사. 뭐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겠죠? 요거 양성모음, 음성모음도 꼭 써놔. 오늘 빈칸 못 써놓은 친구들 많더라. 너도 다 했어? 응. 넘어가서 말싸미 볼게, 얘들아. 말싸미.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고요. 문헌에서. 얘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였나 뜯어보면 말씀 플러스 이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어 같은 경우는 말이라는 뜻이고, 현대어에서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할 때 이 이가 뭐야, 얘들아? 현대어에서는 주격조사지.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오는 이 이도 마찬가지로 중세국어 때 쓰였던 주격조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얘들아, 우리 주격조사 세 가지 있던 것 같은데 한번 옆에다가 써볼까? 이어서 여기다가 써볼게. 밑에 있긴 한데 얘들아, 너네가 손으로 써봐. 주격조사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형태 어떤 형태, 얘들아? 이. 두 번째 형태는 모음 이. 세 번째 형태는 우리가 영 형태라고 얘기하죠. 중세국어 때 주격조사 세 가지가 있었다고. 굳이 적어주자면 현대국어의 이 가에 해당되는 단어들이겠죠.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 이 가 쓰지만 중세국어 때는 요 세 가지로 썼었다. 첫 번째 이 같은 경우는 언제 쓰여, 얘들아? 앞에 뭐가 와야 돼? 앞이 자음으로 끝나야 한다. 자음 뒤에서 첫 번째 주격조사 써주고, 두 번째 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모음에서 쓰이지, 얘들아? 이와 이 빼고? 모음 이와 반모음 이 모음 이외의 모음이었죠? 이외의 모음 뒤에 사용된다. 영형태 같은 경우는 모음 이랑 반모음 이 뒤에서 사용됐었죠? 얘들아, 제발 꼭 외워. 그래서 얘들아, 여기 위에 보면은 말씀
플러스 2가 왔잖아. 주격조사 첫 번째 형태 2가 온 이유가 뭐야 얘들아? 앞이 뭘로 끝났기 때문에? 자음인 미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세 가지의 주격조사 중에서 첫 번째 주격조사가 오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얘들아 우리는 지금 말씀 2로 쓰지만 지금 위의 형태를 보면 어때? 모음이 어떻게 됐어? 넘어갔죠? 이해돼? 원래 여기 있던 이응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지 않고 미음이 넘어간 형태인 즉 요렇게 생긴 애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중세 때 쓰였던 것 중에 하나 표기법 뭐라고 하죠? 연철. 이어적기라고 하고 연철이라고 하지. 적어놔. 연철이라고 하고 이 이가 또 주격조사다. 얘들아 우리 쌍시옷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병서라고 했었지? 같은 자음 두 개 쓰이는 각자 병서죠. 학교 시험에서는 얘들아 요 밑에 있는 얘네들 있지? 얘네들 뭐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있잖아. 이거 싸그리 다 안 주고요. 현대어 싸그리 안 줘. 뭐만 줘? 시험에서 얘만 띡띡 주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거 보고 나랑 이 시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 해석되니까 관용격 조사야. 말씀이 같은 경우에는 쌍시옷 두 번 쓰니까 각자 병서고 얘는 이 같은 경우에는 주격 조사야 라고 찾아야 돼. 계속 반복할 거야 이거. 말씀이 같은 경우 우리가 밑에 한번 봐볼게.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의 말, 언어라고 얘기한다. 얘들아 의미의 축소 있잖아. 밑줄 별표 쳐놔. 의미가 과거에 비해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는 것들이다. 과거에는 말씀이 그냥 말이었대. 건도야 말 한번 해볼래? 뭐 아무거나? 좋은 말은 아니었는데 이런 말 자체도 내가 건도한테 너 말씀 되게 예쁘게 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마디로 그냥 이 말씀이라는 게 중세 때는 말 혹은 언어라는 뜻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과거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전체적인 언어, 말이란 뜻이었어. 근데 지금의 말씀은 어때? 현재의 말씀은 높임말로 쓰이죠? 이 언어 중에 일부분, 즉 높임말로 쓰이기 때문에 언어가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축소. 축소됐죠? 그래서 의미의 축소라고 부르는 거야. 말씀은 의미의 축소다. 꼭 기억해놔 얘들아. 알겠지? 꼭 기억해놔. 요 부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부호를 기준으로 요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했다라는 얘기야. 말씀 같은 경우가 과거의 말이었고 말씀 높임말이 현재에 쓰고 있는 언어의 의미죠. 건도 안 써놔도 돼? 쌍시옷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자 병서라고 얘기했었죠. 합용병서 아니고 어두장군 아니다. 내려가서 주격조사 2 쓰이고 있었지 우리. 주격조사 2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음 그러니까 받침대에서 쓰인다. 말씀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미음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 또한 말씀이 같은 경우는 이어적기 즉 연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얘들아 둔기계 다라까지만 끝내고 쉬는 시간 줄게. 조금만 참아. 둔기계 보자 얘들아.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라는 얘기가 되고 둔기계 볼게 얘들아. 둔기계 같은 경우는 둔기 플러스 애로 이루어진 애래.
얘는 얘들아 지금 뭐 안 하고 있어? 얘가 넘어가는 연철 안 하고 있지. 그 이유 밑에서 볼게. 중국에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 중국과라고 하는 것은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일단 한번 써놓을래? 비교 부사격 조사. 우리가 와나 과는 부사격 조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치?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얘들아? 비교. 비교가 붙었어. 어렵지 않아? 너네 비교라는 뜻 알잖아? 봐봐.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대. 지금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과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할 때 그 와도 비교 부사격 조사야. 왜? 나랑 너를 비교하고 있는 비교 부사격 조사기 때문이야. 이 과도 그러면 이해해? 이해돼?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이 다르대.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치?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했을 때 이 과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여기 위에 애 같은 경우도 그러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지. 현재에는 과 같은 경우를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는데 중세 때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못 썼다고 얘들아? 애를 썼다고. 이 애 같은 경우 얘들아 잘 표시해놔. 비교 부사격 조사 많이 들어나. 비교 부사격 조사. 중국애 같은 경우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들아 여기도 하나 써놔. 중국은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 앞에서 예시 봤었던 것 같아. 중국이라고 쓰지 않고 중국이라고 쓰잖아. 이 말 자체가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그랬다고. 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다. 밑줄 쳐놓으시고. 얘들아 애는 비교 부사격 조사다. 별표 100개 쳐놔. 얘는 꼭 너무너무 중요해. 애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애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아마 너네 문학도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작년에 부용고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중세국어 문법 했잖아. 고전시가랑 묶어가지고 고전시가에서 문법을 물어보더라고. 예를 들어 이런 거. 널라와 씨름한 나도. 이게 현대어 뜻으로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라는 뜻이거든. 너보다 얘가 라와가 보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너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 라와도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겠지? 요거는 예시들이니까 그냥 한번 일단 넘겨. 그리고 너네가 2학기 때 내신으로 들어가는 문학에서 만약에 고전 문학이 나오면 내가 이런 거 싹 분석해줄게. 중기계 같은 경우는 끊어졌게 즉 분철을 사용했다. 왜냐고 하면은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중기기라고 하는 단어가 애초에 우리가 뭘로 쓰였어? 동국정은식 표기로 쓰였잖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얘 중기구로 썼기 때문에 굳이 들어 넘기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한자음이기 때문에 연철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 질문 있어요? 없어. 중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애가 비교 부사격 조사구나. 적어놔. 애가 가장 중요하고 이 애는 비교 부사격 조사구나. 왜 위에다가 한 번 더 써주냐면 너네 학교 시험에 요런 거 안 나온다니까. 밑에 싹 나가고 중기 애만 보여준다고. 그랬을 때 이 애를 꼭 찾아야 된다고 너네가. 알겠지? 아마 내가 오늘 나눠주는 숙제 예시로 봐봐. 달아 같은 경우 조금 내용이 많긴 한데 한번 봐볼게. 달아는 지금 우리의 뜻으로 달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는 말이고
분석을 해보자면 다르 플러스 아가 된다. 눈치 빠르고 영리하고 문법 좋아하는 친구들 얘 뭔지 알걸? 다르다에서 뭐에 해당되는 애 같아? 간. 어간에 해당되는 애야. 한번 밑에서 봐볼게. 봐보면 지금 달라 플러스 아잖아. 우리는 지금 달라 같은 경우는 다르다 기본형이 얘는 현재야 얘들아 요렇게 쓰잖아. 다르다 원형을 요렇게 쓰는 거 맞아? 그치? 우리 지금 이 다르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근데 중세 때는 어떻게 썼냐면 요렇게 썼다고. 원형이. 이거 아래야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다라까지가 어간이고 아가 어미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 다르 플러스 아가 달아로 된 거야. 얘들아, 왜 이 다라 플러스 아에서 달아가 됐냐라고 하면은 너네 이거 알고 싶으면 국문학과 와. 아직 너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서 얘가 달아로 쓰였구나. 밑에 나와 있을걸? 15세기에는 그냥 리을 이응형으로 쓰였구나. 리을 이응형이 뭐야? 리을 이응형으로 쓰였구나만 알아줘도 학교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어. 그리고 이 달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문제 안 나와. 그 현대 뜻이 달라 같은 경우구나까지만 나오고. 그래서 요것만 밑줄 쳐놔. 한글이 만들어진 15세기는 리을 이응형이다. 16세기에는 리을형이 했대. 우리가 지금 쓰는 거지. 뭐 리을형이고 17세기에는 리을 니은형을 썼대. 달나라고 썼다는 거야. 달나. 이해돼?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나란 말싸미 중국의 다라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는 뜻이고 나라에서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관형격 조사 꼭 기억해야 돼. 말싸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있어. 무슨 조사? 주격 조사. 또 하나? 각자 병서 있고 이어적기 연찰 있고 얘들아 의미의 축소 꼭 기억해놔. 그리고 중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뭐였지? 비교 부사격 조사. 달라는 그냥 넘어가고 괜찮아? 쉬었다가 넘어갈